자,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 우리 하랑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에 어, GMO라는 상품이 나와서 소개가 됐는데 GMO라는 게 여기서 소개가 됐는데 GMO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지 반대하는 입장인지 말해요. 하견.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원래는 GMO란 단어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뭔가 어떤 책 같은 걸 그냥 소설책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GMO란 것의 위험성을 많이 다루기도 하고 또 뭔가 어, 또 무언가 자연이 있는 것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바꾼다는 것에 대한 그냥 근본적인 두려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GMO란 게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조금 저는 부정적인 입장에 더 섰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부정적인 입장이 있으면서도 GMO란 그 어떤 상품? 어쨌든 그 GMO란 단어에 대해서 완전 막 잘 알거나 완전 자세히 알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GMO라는 문제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뭐 그냥 인위적으로 뭐 근본적인 두려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복합적인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어, 어떤 입장에는 사람에게 해로운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하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은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있어서, 사실 이 책을 읽은 후의 입장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원래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완전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조금 더 고민해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GMO에 대해서 좀 찬성의 입장에 섰는데 왜냐면은 GMO가 뭐 인체에 해를 끼친다거나 뭐 여기서 국제에 대해 좀 국제 우려의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별로 와닿지 않고 큰 단점이 아닌 것 같다는 이 상품이 주는 장점에 비해 단점이 조금 작은 것 같다는 그리고 좀 뭐라 해야 되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설득력이 보다 좀 그런 음, 별로 와닿지 않는 그리고 그러니까 어,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좀 찬성의 입장에 선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GMO에 대해서 일단 기본 뭐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GMO를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나. 그것도 기술이지 않나. 그렇다면 그 GMO를 뭐라 그러나 좀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방향으로 통제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거에 오히려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어서 GMO를 적극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자, 그 얘기 한 김에 일단 그 얘기 좀 하고 그다음에 하나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제목이 그 GMO 나온 그 2장의 제목이 뭐야? 75쪽 제목이. GMO 누구를 위한 상품? GMO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GMO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뭐 GMO를 인정해야 되나, 인정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접근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저자는 그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GMO가 누구를 위한 상품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GMO에 대한 이 사람의 입장이 뭐냐? 87쪽, 87쪽에 제일 마지막 세 줄.
GMO를 찬성하고 반대하는 것은 개인의 몫. 계속 읽어봐. 하지만 GMO가 누구를 위한 상품인지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GMO가 세상에 구할 것인지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볼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라이 같은 경우는 GMO의 그 위험성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쪽에 오히려 더 이제 좀 찬성의 어떤 그런 부분을 들은 건데 사실은 GMO 안전성과 관련되어서 GMO가 안전하다는 거를 뭐 하지도 못했고 증명하지도 못했고 반대로 GMO가 정말 뭐야 독성 문제가 있다는 것도 역시 제대로 증명이 안 된 음. 그런 상황이야. 물론 이 책에서 GMO가 위험하다는 어떤 그런 주장을 제기한 그런 실험들이 있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GMO 찬성론자들은 그 실험이 그 뭐야 제대로 된 실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격을 또 해. 그리고 GMO라는 식품 자체가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맨날 그 미국 FDA라고 그 식품안전처 식약처인가 뭐 이런 곳이 있어. 거기에서 그 통과가 되었다. 그 즉 위험하다는 것이 판명되지 않았다. 그럼 또 GMO 반대론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당장 위험한 것이 판명되지 않았을 뿐 앞으로 후속적으로 그 유전자 교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피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러니 신뢰할 수 없다. 라는 식으로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GMO에 대한 안전성 논쟁과 관련되어서 지금 아직 이제 명확하게 판결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반면 이 저자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뭐야? 이 제목 아까 GMO 누굴 위한 상품인가 라는 어떤 그런 제목을 단 이유가 뭐야? 누구를 위한 것인지 중요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 제목을 달았냐고. 그러니까 누굴 위한 상품이라는 거야, GMO가. 86쪽, 86쪽에 보면 대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을 위한 상품인지 아니면 GMO 어 기술을 밀고 있는 곳이 결국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 그러면서 이제 현재 그 종자 시장, 그 씨앗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 기업이 뭐라는 거야? 다국적 기업. 몬센토. 음. 몬센토라는 어떤 그런 다국적 기업이 그것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몬센토에서 지금 이른바 터미네이터 기술은 다른 책에도 봤지. 터미네이터 기술이 뭐야? 터미네이터 기술이. 그, GM가 씨앗을 맺지 못하거나 씨앗을 맺더라도 그걸 키우지 못하게. 전통적인 농법은 뭐였냐면 우리가 벽실을 뿌려가지고 우리가 벼농사를 지었어. 그러면 그걸 다 먹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또 뭘로 남겨놔? 씨. 종자로 남겨놔. 그런 식이었다는 거야. 즉 우리가 수확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남겨서 그거를 다시 이제 뭐해? 뿌리면 다시 이제 그 생산이 되는 그런 방식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야. 농업 방식이었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 몬센토 기업에서 종자를 사. 그리고 그걸 갖고 이제 재배를 해. 그럼 수확을 했잖아. 근데 그걸 갖고 다시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거야. 왜? 왜 없다는 거야? 그 몬스토라는 기업이 아까 그 터미네이터 기술로 그 종자를 만들 때 그 종자는 일회용인 거야. 한 번 그 수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수확한 그 곡식은 다시 뭐로 쓸 수 없는 거야? 다시 쓸 공장.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럼 농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사야 돼요. 다시 그 씨앗을 사야 되지. 그러면 그 몬스토 기업이 계속 종자를 팔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생기지. 그 몬스토 기업 종자 안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씨를 그냥 그냥 씨를 뿌리면 뿌리는데. 근데 왜 그냥 씨를 안 뿌리고 그 매년 아깝게 그 돈을 종잣값을 계속 지불하면서 그것을 하는 거야? 그게 좀 더 상품성이 있으니까. 혹시 그게 더 수확량이 더 좋거든. 상품성이 더 뛰어나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매일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시스템,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GMO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주장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유전자 조작 식품으로 해서 가뭄에도 강한 종자, 병충해에도 강한 종자를 만들어서 결국 수확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빈곤과 기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아, 좋잖아. 그런데 현실은 빈곤과 기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과연 GMO 종자가 없어서 빈곤과 기아가 발생하는 거냐. 현재의 농사 기술로도 충분히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배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런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MO를 개발하는 쪽에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린 사람의 구원을 겉포장으로, 명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그 부분들은 오히려 이 몬센토 같은 그런 기업이 자기들의 이익을 강화하고 이른바 식량 주권을 빼앗는 부분으로 악용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GMO를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의 어떤 그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핵심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누구를 위한 GMO 기술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이제 하랑이가 GMO에 대해서 찬성의 어떤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대답도 하랑이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기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하랑이를 들면 하랑이가 몬센토 기업에 다녀. 그럼 자기 회사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찬성한다. 이건 분명히 가능한 거지. 내가 몬센토 주주야. 그래서 몬센토가 돈을 벌면 하랑이가 돈을 벌게 돼 있어. 그럼 내 이익에 부합하니까 나 찬성한다. 뭐 이럴 수 있지.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들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상 그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중요한 것들은 이 문제를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이 책이 여러 가지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쌤 사실은 GMO 관련해서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이거 논쟁만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이 책에서 바로 누구를 위한 GMO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 그 판을 다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안목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그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인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나중에 하경이나 하랑이가 이제 어떤 토론 같은 걸 할 때, 토론 그럼 또 자기가 너희들 또 이렇게 승리를 이끌어냈잖아. 승리를 이끄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가 너희가 찬성책 또 그러니까 너가 반대책 썼을 때 유리한 고지가 있단 말이야.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 즉 선생님이 뭐 자주 하는 얘기인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제일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경기장이야. 들판에서 겨룰 거냐, 강에서 음, 겨룰 거냐. 토끼 뭐 들판에서 막 뛰는데 거북이가 뭐 맹물을 열심히 해서 빨리 달리고 이런 것보다 그 룰 자체를 뭘로 정해버리면 강으로 정해버리면 거북이가 손쉽게 이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노력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못지않게 그 판 자체를 어떻게 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랑이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있어요. 원래 하나 하려고 했어? 그래, 아, 그래. 그래. 하경이. 저는 일단 이 책은 생물학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평소에 자신이 생물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나 있었고 또 어떤 것을 새로 알게 됐는지 사랑이에요. 음, 생물학에
쪽에 대해서는 뭐, 진화론이나, 어, 뭐, 많이 알고 있지 않는데, 그냥 보면 흥미있다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고, 음, 그, 이 정도였던 것 같아. 저도 사실 많이 알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생물학이라는 것에 흥미가 그닥 없었고, 왜냐면 약간 다른 뭐 물리나 화학에 비해 생물학 하면 뭔가 외워야 될 것 같고, 또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생물학은 뭐 얘가 아직 중학교 수준에선 얘가 되고 얘가 뭐 진화했고 그런 건 외우는 거니까 생물학 하면 모든 걸 암기하는 과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생각보다 제가 아는 것 중 많은 것이 생물학에 포함이 되는구나를 느낀 것 같아요. 선생님은요? 네, 저는 생물학에 대해서 그냥 곱게 동식물학, 동물, 그 식물 뭐 관련돼 갖고 무슨 뭐 물관이 어떻고 체관이 어떻고 맨날 무슨 그 뭐야 그 호시식물이니 무슨 등등 그런 걸 열심히 외웠던 그런 기억들 뭐 동물의 몸 뭐 이런 것들을 보고 뭐 이런 정도의 기억밖에 없어서 사실 개인적으로 동물들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난 생물을 싫어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요 책을 읽으면서 아 생물학이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범위로 상당히 넓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그 예전에 생태학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 생태학적 세계 생태학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특히 생물학 중에서 생태학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우생학이라는 부분에서 일단 첫 번째는 우생학이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즉 인간 그 태아를 이제 유전자 가위로 폐아를 그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바꾸는 이런 기술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도 있고 이 책에도 다루고 있는데 이렇듯이 인간의 유전자를 더 우월하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두 가지 질문 있습니다. 하랑이. 음, 어, 약간, 기본적으로 약간,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 약간 거부감이 약간 드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되면은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어, 좀 사랑하게 하는 것이니만큼 좀 조심해야 되는 일이지 않나? 그리고, 어,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물론 거부감이 들긴 하는데, 어, 객관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좋은 일이지 않나 생각해. 난 일단 우생학이라고 들어보면 뭔가 거부감이 드는 건 되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역사 시간에 배우는 뭐 나치와 히틀러와 함께 늘 우생학이 등장을 하고 우월한 민족만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히틀러의 주장이 우생학과 관련이 된 것에 대해서 늘 나타나니까 사실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어쩌면 거부감이 있는 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우생학에 대해서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 놀랐던 건 그냥 내가 생각보다 그냥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던 것이 우생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는데 IQ 테스트 점수를 적는 것이나 아니면 미스 아메리카 선발 대회 같은 것도 우생학 어, 에 흔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좀 놀라웠어. 또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는 어, 물론 객관적으로 그냥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우월한 유전자만 갖고 태어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사회도 더 발전할 수 있겠고 또 더 기술이 발전하고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이럴 것이라 그냥 정말 결과만 생각해 보면 사실
좋은 기술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그 사이를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조금 위험한 걸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해. 왜냐면 지금까지는 아직 인간의 유전자를 뭐 바꾸거나 이런 일은 하지 않았었는데 GMO와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듯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모르고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결과론적으로 괜찮다고 이걸 하는 게 안전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론 이 책을 읽으면서 어, 든 것은 당연히 유전자 성형 또한 돈이 들 텐데, 그러면 그 빈부격차가 더 극대화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 왜냐면 돈이 없거나 조금 가난하거나 유전자 성형을 할 뭔가 재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유전자 성형을 하고 싶어도 못할 텐데, 그리고 부자들은 그 돈을 많이 들여 강력한 유전자 성형을 통해서 더 우월해질 텐데, 그러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당연히 그 아이들보다 조금 열등할 수 있겠고, 또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우월할 수 있을 텐데, 그럼 가난과 부의 격차가 커지고, 그 격차는 더욱더 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이 유전자 성형은 과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되게 많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느꼈어. 선생님은요? 네, 저도 뭐, 제 안의 욕망, 그리고 저도 기본적으로 그 세팅된 사고 같은 경우는, 인류가 우수하다. 더 나은 집단으로 진화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기본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우생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솔깃할 수밖에 없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값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결국은 누군가를 배제하고, 어? 뭐 폭력적으로 결국 행사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 부분은 과연 나아진다고 해서 그게 끝인 건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한테도 해당되는 것들이 이른바 특목고를 만드는 이유가 결국은 공부 잘하는 애들 모아가지고 하면은 더 우수하게 될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기본 그 생각이 깔려 있는 거야. 그래갖고 뭐 그런 말도 있지. 뭐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라는 식으로. 그러면 이제 모두를 다 천재로 만들면 우리가 더 발전해서 다른 데를 지배할 수 있지 않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가 갖는 모순, 논리적 모순은, 뭐 그런 거. 선생님이 예전에 그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모두가 1등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상대평가에서. 상대평가에서 모두가 1등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과연 이런 우생학으로 인해서, 그럼, 하지만 이제 절대평가 부분에서 나아지지 않냐. 그러면 그 나아진다 한들, 그러면 더 좋아진 건가라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또, 그럼 또 이렇게 반론하지. 그래도 옛날보다 지금이 더 뭐해? 더 나아지지 않았냐. 더 좋은 시절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점에서 좀 곤혹스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아주 근원적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로 결국은 아,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책 145쪽 보겠습니다. 145쪽. 밑에서 둘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우생학에서 우생은 우월하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에서 우월한 형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진화론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인 적자생존은 단지 환경에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다는 것이지, 우월한 개체가 살아남는다거나 살아남은 개체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치적 수단으로 삼은 우생학은 죽은 학문입니다. 여기까지. 자, 이 우생학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른바
우성 유전자와 열성 유전자가 있다는 거야. 음. 당연히 그중에서 이제 뭐가? 우성 유전자가 더 살아남는다는 거지. 그럼 당연히 우리가 우성 열성이라는 말, 우등하다 열등하다는 말 자체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뭐가 좋은 거야? 꼴등하다. 우등한 게 좋은 거잖아.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거를 우등한 거, 좋은 거, 열성은 나쁜 거, 이런 그 기본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책의 저자는 다른 얘기를 해. 어? 적자생존. 적자생존이 뭐야? 그 적합한자만 사람, 응? 뭐라고? 뭐라고? 적합한자만 사람. 적합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런 말 들어봤어?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도 남은 놈이 강한 거다. 라는 말 들어봤어? 무조건 강해야 그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강한 애, 뭐 그런 얘기 하지. 뭐 이렇게 태풍이 불 때 그 꼿꼿하게 강한 나무는 뭐해? 오히려 어? 부드러운 게 오히려 뭐 한다는 거야? 살아남는 거야. 태풍의 시기에는. 그러면 강한 이 대나무, 강한 나무가 뭐가 아니라 우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풀이 우수한 거라는 거야. 살아남은 게. 그게 오히려 그 살아남은 풀이 오히려 더 뭐한 거다? 강한 거다라는 얘기를 해. 무슨 환경에서는? 태풍이라는 그 환경에서는. 그런 점에서 진화론의 어떤 그런 의미를 그동안 우리가 생각한 뭐 하랑이는 진화론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 진화론? 저는 어, 적합한, 진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야? 진화한다는 건. 어, 그냥 우등하게 변한다? 뭐라고? 더 우등하게 변한다? 더 우등하게 변한다. 하경이는 진화한다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해? 저도 약간 우등하게 변할 것도 맞고 그냥 어떤 형질이나 성질이 전과 다르게 바뀐다. 그러니까 지금 하경이는 두 가지 얘기를 한꺼번에 한 거야. 선생님도 당연히 지금 하랑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경이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진화하는 거는 더 좋아지는 거야. 우리가 컴퓨터가 진화했잖아. 그 옛날에 어떤 그런 컴퓨터는 그냥 기껏해야 뭐, 사진 하나 텍스트 위주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진 하나 보낼 수 있고 지금 사진이 뭐야? 동영상을 막 보낼 수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도 가능하잖아. 근데 앞으로 더 진화하면 뭐 홀로그램 뭐 이런 식으로 3D 뭐 이런 것도 가능해질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발전했다, 점점 더 좋아졌다, 점점 더 진화했다. 이게 같은 그런 단어를 우리는 그걸 사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우수한 방향으로 간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책 13쪽 보겠습니다. 책 13쪽의 두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진화론은 다윈이 처음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다윈 이전에도 진화론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생각하기에 진화란 단순한 생물이 점차 복잡한 생물로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다리를 올라가듯 낮은 단계 생물이 높은 단계 복잡한 생물로 진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다윈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시의 지배적 사고였던 존재의 되사슬, 즉 무생물에서 시작해 식물, 동물, 인간, 천사, 신으로 이어지는 생물의 신분 질서를 지지하는 대신 모든 생물은 나무가 가지를 치듯 공동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다는 생명의 나무를 주장했습니다. 다윈이 보기에 인간은 진화적으로 우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진화의 나뭇가지 끝에 매달린 하나의 생물종에 불과했지요. 자, 거기까지. 자, 여기 보면 존재의 대사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생명의 나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사랑이 어떻게 달라 두 개가? 존재의 대사슬과 생명의 나무가. 존재의 대사슬은 시작해서 점점 우등하게 변하는 거지만 그 생명의 나무는 그냥 끝에서 갈라지는 그냥 하나의 그에서 갈라져서 더 다르게 변하는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말했던 진화론, 아까 더 발전한다. 이런 진화론은 아인의 진화론이 아니라는 거야. 그 이전에 어떤 그런 진화론적 사고를 갖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 진화론적 사고에 따르면 뭐도 가능한 거냐면 우생학도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더 발전하는, 더 나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윈의 진화론은 그 부분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그 갈라진 거다. 원래는 같은 거였는데 같은 것에서 달라진 거지. 이게 뻗어나간 거지. 얘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차근차근 나아가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그 적자 생존이라는 그 부분들도 뭐 그런 얘기. 자, 키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고 지금은 뭐가 더 우성인지 우성이라고 키큰 생각해. 우리 키 큰 사람을 우리는 더 좋아하고 저기 하잖아.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낮은 땅굴 속에서 살아야 돼.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러면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은 뭐 할 거고, 잘 살아갈 거고, 키 작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그럼 거기서는 결국은 그러면 키 큰 사람들은 잘 살아남지 못하니까 키 작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가 계속 퍼질 거고, 그러면 그 다음에 태어날 세대들은 뭐 할 거다? 키가 작아질 거란 얘기야. 그러면 키가 작은 게 키가 큰 것보다 그 상황에서는 더 뭐야? 살아남기에 좋은 거란 얘기야. 반대로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뭐 높은 나무에 있는 거를 뭘 따먹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다. 그럼 그때도 누가 유리하다는 거야? 큰. 키 큰 사람이 유리하는 거겠지. 그럼 그 키 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남고 키 작은 사람들은 잘 살아남지 못한다라면 키 큰 사람들의 유전자가 계속 전해져서 키 큰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얘기야. 이런 부분에서 키 큰 사람이 더 낫다. 키 작은 사람이 더 낫다. 라는 어떤 그런 가치 판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누구의 주장인 거야? 다윈. 다윈의 주장인 거죠. 다윈의 주장. 그래서 키 큰 건 우수하고 키 작은 건 열등하고 그니 키 작은 건 뭐 해버리고 없애버리고 키 큰 것만 남기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방식이 누구의 방식? 이른바 우생학. 우생학의 어떤 그런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생학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간이 그동안 많이 해왔어. 대표적으로 우유, 우유를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젖소가 우유를 많이 생산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우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젖소의 품종만 뭐 하는 거야? 계속 그 씨를 뿌리게 하는 거야. 자식을 낳게 하는 거야. 아니면 우리가 고기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 소고기. 그러면 이렇게 소고기가 그 많이 그 살찐 어떤 그런 소의 품종만 갖다가 계속 뭐 하는 거야? 교배를 해가지고 그쪽 혈통만 계속 이어지게 하는 거란 얘기야. 그런 식으로 함으로써 그렇게 종자 개량을 함으로써 인해서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더 유리한 그런 방향으로 그것들을 바꿔왔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처럼 누구 그럴 수 있다는 거야?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욕구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어떤 욕구가 있어? 또 하나는 반대의 어떤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응.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질병이 유전될 수 있잖아. 응. 또는 어쨌든 간에 뭐 장애를 갖고 태어날 가능성이 좀 크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사람들이 뭐하게 아이를 못 낳게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인권과 관련된 그런 문제들인데 강제로 불임 수술을 시키고 막 그랬어. 뭐 한센병 그 나병 환자 우리가 뭐 옛날에 문둥이라 불렀던 그 한센병 환자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강제로 막 이렇게 아이를 못 낳게 만든다던가 그런 일들을 자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장애인들은 아이를 낳을 권리가 있나 없나 라는 부분도 어떤 그런 그들 문제가 되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이른바 의학기술하고 이제 또 접목이 되면서 어 태어날 때부터 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않냐.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도 힘들고, 그 주변도 힘드니, 그런 애는 아예 뭐 하지 말자. 태어나지 않게 하자. 라던가, 근데 이제 그걸 또 이제 그 착한 얼굴 이렇게 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를 낳을까 봐 두려워서 아이는 낳고 싶은데 그걸 물려주고 싶지 않아. 근데 이런 기술이 적용이 되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런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건 또 착한 얼굴을 하는 거로도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거 역시 결국은 삶이 무엇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자칫 그 논의가 잘못되면 그게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살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거든. 근데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사고 방식들, 그러니까 인간이 산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 사는 것과 잘 못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너는 살지 말아라. 넌 태어나지 말아라. 라는 식의 어떤 그런 논리들. 근데 그런 식으로 가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1등 빼놓고 뭐 해야 돼? 가수가 다 죽어야지. 다 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식의 논리로 확장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부분에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생명을 가진 것만으로도 존중해야 되고 귀하다. 그게 그래야 나도 뭐라는 거야. 나도 배척당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경로사상 이런 부분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뭐냐면 나도 뭐 한다는 거야. 늙는다는 거야. 그쵸. 나도 언젠가 늙는다는 거야.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확보해야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나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음,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얼마든지 장애인 될 수 있잖아. 그런 점에 있어서 어, 모두가 다 같다. 라는 것들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그게 아니라 우생학적 어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더 나아져야 된다. 더 발전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결국은 그러한 세계관, 인생관의 어떤 그런 차이에 의해서 빚어지는 일들은 전혀 다른 양상을 갖고 빚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 그 우생학이나 유전자 특허 전쟁이라 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들이 연결돼 있어요, 연결.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 결국은 아까 선생님이 사람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것은 무엇인 건가라는 근원적인 질문,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랑이나 하경이가 자기 입장이 좀 정해지면 그거부터 차근차근 실마리를 풀어가면 그러면 아마도 이런 우생학이라든가 유전자 특허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경이나 하랑이가 입장을 조금 더 정하는데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하경이가 그 제기한 그 문제들 유전자 특허 전쟁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것도 결국은 빈부의 문제로 결국 나중에는 바뀔 거다라는 것들. 그래서 우리 그 인류사를 놓고 보면 신분제 사회였잖아.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느냐라는 거에 의해서 그 신분이 딱 결정되는 그런 사회였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게 근대에 들어서면서 그 신분제가 혁파됐어. 그래서 누구의 핏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을 갖고 있냐라는 식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어도 실력 있으면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른바 계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있었던 얘기예요. 근데 그 시대가 지금은 이제 또 저물었어. 왜? 사교육. 사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즉 투여되는 자원이 다른 거예요. 투여되는 자원이 달라가지고 어쨌든 뭐 부자가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기의 부유함을 물려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재산으로 물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아이에게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키는 거라는 얘기. 그렇게 교육을 받는 어떤 그런 부분과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과 그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즉, 물론 이제 그 뭐야 똑똑하게 태어났어. 덜 똑똑하게 태어났어. 이거 보면은 가난한 애가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크잖아. 근데 똑똑한 거, 덜 똑똑한 거, 태어난 거인 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외적인 그 사교육 뭐 이런 부분들, 공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특히 사교육이지. 공교육은 같이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게 뭐해? 바뀌어버린다는 거야. 바뀌어버린다. 그리고
그것들을 그럼 투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이 더 커지는 거고. 근데 이제 여기에서 유전자 그 특허 선정으로 가면 또 패러다임이 또 바뀌는 거예요. 굳이 교육을 시켰는데 힘들잖아. 돈도 많이 들고. 그럼 뭐부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뭐 하자는 거야? 우수한 애로 태어나게 만들자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투여되는 그 돈이 덜 들 거 아니야. 그 부자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그것들이 뭐해? 어, 그런 시도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고. 그 부자들이 지갑을 연다, 시도해 본다라는 어떤 얘기는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매력적인 상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연구가 현재 진행이 되는 거고. 왜? 이런 연구를 하는데도 뭐가 필요해? 저, 돈이 필요하잖아. 연구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그 돈을 대는 사람 있잖아. 그 돈을 대는 사람들은 왜 되겠어? 그, 기술은 돈을 벌려고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 우리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돌아간단 말이야. 그 돈을 벌려고 돈을 대니까 결국은 그럼 그 기술이 생기면 그걸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비싼 값에 팔려고 할 거고. 그 비싼 값에 판다고 하는 것도 하면 결국은 그거에 대해서 수혜를 입는 것은 또 다른 부자가 그것들을 수혜를 입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혈연, 핏줄에 의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버리지 않겠냐는 거지. 그럼 그 부분에서 이제 그렇다면 이걸 무조건 반대되는 건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다른 또 방향도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자본가가 돈을 대서 그 문제, 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연구 비용을 대는 거야? 국가가.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 비용을 대는 거지.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연구 성과를 그거를 돈을 댄 자본가가 갖는 게 아니라 누가 갖는 거야? 국가가 갖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가 갖는 거야. 그 공동체가 그 기술을 모두를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뭐 간다던가 이런 식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거 잘 봐야 돼. 하나는 특허 자체를 이런 유전자 편집 기술 자체를 개발할 거냐 개발하지 않을 거냐의 부분이 있는 거야. 한 줄기는. 근데 그 기술을 개발하는데 그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거냐 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기술에 대한 입장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술 개발에 기술 개발 자체를 싫어해. 아무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동체가 국가가 주도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찬성. 하지만 사기업이 그 기술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는 자유주의 시장 질서 속에 사는 거니까 돈 많은 사람이 그걸 개발하는 거고 그래야 더 효율성이 높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 부분에서 이것도 이게 분화된다. 그 점을 함께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확인 다 했어요. 다 했어. 자, 그래서 이 책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제목이 뭐야? 5장 전체 5장 제목이 큰 5장. 식물을 분해가는 거죠. 생물학 문어발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난주에 그 책에 보면서 생물학이 요즘 이렇게 상당히 많이 각광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생물학이 안 하고 뭐 생명공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미래 사회가 어떻게 갈 건가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즘 뭐 IT 얘기 많이 하지만 뭐 챗GPT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거 못지않게 사실 이쪽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뭐 노화, 인간이 결국 노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런 유전공학적인 이런 생명공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움직임들이 클 거고 결국 이 생물학이 문어발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들이 결국 그렇게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생물학 그 자체가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물학이 IT와 만나고
다른 것과 만나서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해가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생물학과 관련되어서 10가지 부분을 소개를 하고 있고 이 10가지 부분들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래서 뭐 이거야. 쇼핑을 잘하는 방법은 백화점에 뭐뭐뭐가 있는지 알아야 그래 내가 필요한 곳에 가서 이렇게 살 거 아니야. 근데 때로는 뭐가 있는지 자체를 몰라서 못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몰라서 못 사는 경우.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두 가지지. 내가 뭘 필요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그게 어디에 있는지도 팔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진로와 관련돼서 여러분이 어떤 분야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 진화학이 뭐야? 240쪽. 이제 진화학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240쪽 식- 음, 식물이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 음? 진화학이 뭐라? 식물이 진화학. 거치면서 이렇게 진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진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진화학이지. 그러면 여기서 진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진화학이야? 라고 하면 그럼 당연히 또 뭐라고 부르겠어? 진화감은 진화가 뭐야? 부르겠지. 진화는 아까 뭐라 했어, 사랑이? 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거잖아. 그럼 결국 진화학은 생물이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일어나는 변화를 뭐하는? 연구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이걸 보고 우리가 뭐해? 진화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럼 요즘 진화학자들은 뭘 연구할까? 음, 요즘 진화학자들은 뭘 연구할까? 다인이 이미 진화론을 다 밝혀내갖고 끝난 거 아니야? 요즘 진화학자들은 뭘 연구하는 거야? 또 다른 질문. 그러니까 또 다른 질문의 표본. 또 다른 진화의 표본. 근데 진화학이 아직, 진화론이 아직 완벽하게 뭐해? 설명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어떤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이렇게 메꿔 나가야 되는 그 부분들이 일단은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앞으로의 어떤 그런 진화의 방향을 뭐 할 수 있어? 예측할 수 있겠지. 응? 앞으로 어떻게 진화를 해 나갈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측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분류학은 자, 분류학과 관련돼서 분류학의 시조라고 해야 되나? 분류학의 최초가 누구? 248쪽. 칼판된 그렇지, 린네가 이른바 그 분류 체계, 뭐 종속 과목 강목이야 뭐 이런 게 여러분 외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류 체계를 만든 게 린네고, 린네에 의해서 이제 이른바 분류학이 만들어졌는데, 분류학은 뭐, 생물 종을 분류하는 학문. 생물 종을 분류하는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분류도 다 끝나지 않았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전체 생물 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물 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모르고 있는 생물종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생물종을 찾아서 분류하는 부분이 하나 필요해. 또 하나는, 여기 나왔는데, 기술의 발전에 따라 분류가 뭐 한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분류.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분류학에 또 이제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생태학. 네? 자, 생태학은 251쪽 뭐래? 생태학은 종 다양성을 비롯하여 생물을 생성하는 작용, 그리고 생물과 환경과의 복잡한 생물 작용에 대해 연구하는 분야. 그렇지. 다양성을 비롯한 생물 상호 간의 작용, 그리고 생물과 환경과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 이게 바로 생태학.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생태학 책을 읽고서 아주 감명을 받았고, 생태학을 보니까 세상을 좀 선생님은 이해하게 됐어요.
근데 그 생태학이라는 게 단지 여기서는 지금 뭐야? 생물 상호 간의 작용, 그리고 생물과 환경 간의 복잡한 것들 연구하는 건데, 그 생태학이 단지 동물들, 식물들 사이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하경이 하랑이 수세님이 모인 이것도 뭐라는 거야? 이 우리 독소논술에 생태계가 있다는 거야. 이것도 생태계, 우리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 이것도 생태학적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교실에서 교실 생태가 있는 거고, 뭐 선생님이 뭐 독서 운동하는데 독서 생태계가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뭐 요즘 가장 화제되는 게 이제 이른바 한강 작가의 그 노벨 문학상을 타가지고 출판계가 엄청 좋은 것처럼 소개하잖아. 어? 그래서 다시 막 독서 열풍이 불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과연 그러한 건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강 작가의 작품이 엄청 많이 베스트셀러 1등부터 10등까지 막 다 한강 작가 작품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독서 출판기가 더 좋을 것 같지? 안 좋다는 거야. 왜? A라는 책을 살 사람이 A라는 책도 사고 한강 책도 사면 괜찮아. 음, 또는 한강 책을 사러 와서 B, C, D 책도 사면 괜찮아. 좋아. 근데 사람들이 뭐만 사더라는 거야? 한강책. 한강 책만 사더라는 거야. 그 전에 그럼 한강 책이 그렇게 열풍이 없을 때는 한강 책 말고도 뭐해? 다른 책에도 시선을 줬단 말이야,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오로지 시선을 다 한강책에만 줘. 음, 그럼 한강책을 출판하는 그런 몇몇 출판사, 그 대형 서점, 이런 데는 대박이 났지. 근데 그 외에 다수의 출판사, 그리고 작은 서점들은 별로 뭐야? 효과를 못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도 엉뚱하게, 뭐 한강 작가가 의도했던 바가 아니지만, 이른바 승자 독식. 혼자가 다 파일을 차지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냐? 아니면 그게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우리 독서 문화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오히려 막 파일을 키워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바뀔 것이냐? 그런 점에서 이른바 독서 생태계가 어떻게 흘러가는라는 것들을 생태학적 관점에서 뭐 했다는 거야? 관찰하고 연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생태학을 알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예측이 가능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하랑이가 뭐 나중에 그 뭐 그런 자기 꿈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쪽의 생태계는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거야. 그쪽은 어떤 생태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쪽에서 중요한 이슈는 뭐고 그에 따라서 그 변화의 요인은 어떻게 되고 그런 작용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도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내가 잘해야지. 내가 뭘 해야지. 근데 세상이 나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거 못지않게 또 다른 구성 인자가 어떻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내 포지션이 뭐에 변화무쌍하게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렇게 능동적 대처들.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각을 길러주는 데서 생태학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256조 사단원 고생문학. 자, 고생학은 고생문학의 정리학은 257조에 나왔네요. 을 통해 오래전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들을 연구하는 학문. 그렇지. 화석을 통해 오래전 지구에 존재했던 생물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고생물학자들이 그 고생물학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이 약간 진화론자들하고 이제 뭐 하게 되는 거야? 진화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겠지. 이런 부분들이 규명이 되어야 진화의 어떤 그런 부분도 더 밝혀낼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런 고생물학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더 발전하게 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학은 263쪽 유전학은 유전 현상과 유전 물질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유전 현상과 유전 물질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그 유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요즘에 질병이나 이런 것들 검사하는 것들도 유전적 요인을 상당하게 중요시 여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유전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뭐 그런 것까지 가잖아. 우리 인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서로 다를 수 있는 그 뭐 민족이나 국가가 다른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같은 그런 부분들이 더
큰 요소가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선생님 정확히 얘기 안 나는데 A형, B형 혈액형 다른 사람하고 국가가 다른 사람하고 오히려 국가가 다른 사람들이 유전적 요인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A형, 한국의 B형 있잖아. 쉽게 말하면 그 미국의 A형, 미국의 B형 있을 거 아니야. 그 우리는 생각에는 한국 사람이 더 유전적으로 가깝고 미국 사람이 유전적으로 더 멀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한국의 A형하고 미국의 A형이 오히려 유전적으로 뭐 하다는 거야? 더 공통적인 요소가 더 많다는 거야. 이런 내용들이 뭐에 의해서 유전학에 의해서 밝혀지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국가와 민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렇게 이게 존재하는 게 아니야.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거야, 국가나 민족이. 근데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가장 뭐인 것처럼 최우선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유전학이나 이런 것들이 밝혀지게 되면 국가와 민족을 얘기하는 게 얼마나 뭐해? 허무맹랑한 일인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밝혀지는 거지. 또 사람이 뭐 다른 동물들과 뭐 다르다고 막 얘기했는데 유전적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한 요소가 상당히 크더란 얘기예요. 90 몇 프로 막 이게 비슷한 요소가 크더란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인간이 아까 뭐 특출하게 뭐 이렇게 다른 존재들 거다. 난 너희들과 달라라고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들이 유전학에 의해서 이렇게 입증이 되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6단원 분자생물학은 유전 현상과 생명 현상의 분자 수준에서 연구하는. 그렇지. 분자순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분자생물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 전에는 뭐 이른바 사람 그 겉에 있는 형태를 보고서 뭘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단위가 사람의 형태를 보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분자 수준에서 얘기하는 즉 DNA, RNA를 중심으로 한 화학 반응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과거에는 존재할 수 없었어. 결국은 이러한 분자를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어떤 그 과학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부분을 볼 수가 있지. 273쪽 합성생물학은 생물학의 공학 생물학, 결합시키는. 생물학의 공학적 개념을 결합시킨 한국은이라고 갖고 아까 말했던 유전자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분자 생물학 아니 합성 생물학에서 가능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인 거고 이런 합성 생물학이 상당히 앞으로 이제 더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 279쪽 후성 유전학은 10개월의 생년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아, 자, 후성 유전학에서 우리가 유전학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선천적인 걸 얘기하잖아. 타고난 것들. 근데 후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태어난 이후에, 태어난 이후에 생존 환경이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맨날, 교육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타고나는 게 더 중요하냐, 교육이 중요하냐. 뭐 둘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뭐가 더 근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많은 논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쌤도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독서 요 분도 환경을 만들어준 애가 독서를 잘하는 거야. 그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똑같이 독서를 잘해야 되잖아.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런 걸 보면 분명히 뭐야? 타고난 뭐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타고난 애는 그냥 그대로 그러면 잘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타고났다는 거는 뭐만 있냐면 가능성만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런 가능성이 환경과 만나면 그게 뭐야? 꽃을 피우는 거야. 근데 그 환경과 결합하지 못하면 꽃을 피우지 못하는 거야. 근데 애당초 뭐가 없으면 가능성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만들어도 뭐해?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또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얼마나 더 예쁜 꽃을, 얼마나 더 뭐 이렇게 풍성한 꽃을 피울 수 있을 건가.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그런 차이에 대해서 그것들을 막연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과학적인 데이터를 갖고 연구하는 것들이 바로 후속 유전학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다음 284쪽 진화심리학. 진화심리학은 285쪽.
진화 심리학이 뭐라고 이해하고 있어? 자, 더 쉽게는 288쪽 가서 보면 되겠다. 288쪽. 진화 심리학. 진화 심리학은 인간의 행동 자체보단 그 속에 숨어 있는 마음. 마음을 연구하는 학문들인데 진화 심리학의 아이디어는 뭐냐면 285쪽에 보면 우리가 그 몸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사회적 행동, 사회 현상도 뭐와 관련됐다? 진화와 관련됐다. 즉 진화적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이 사회적 행동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관해서 연구하는 게 뭐다? 진화 심리학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들의 어떤 의식, 문화 이런 것들도 뭐의 산물이라는 거야? 진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어떤 그런 학問. 이것들은 전통적인 그 뭐야 생물학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생물학이 발을 뻗었다는 거야. 그 얘기는 생물학이 발을 뻗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학이 또는 사회학이 생물학과 만난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런 학문 같은 경우는 근대 학문은 그 저기 뭐야 그 뭐라 그러지? 그 가림막으로 이렇게 저기 하는 거였어. 이렇게 칸을 나누는 거였어. 난 이걸 연구할 거야. 난 이걸 연구할 거야. 근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해서 연구가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야. 그래서 벽을 허물고 서로 뭐해서 만나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그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A를 연구한 하랑이와 B를 연구한 하경이가 둘이 협업해서 같이 연구하는 방식이 한 가지 방식이 있어. 또 하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하랑이가 A도 공부하고 B도 공부해서 하랑이 안에서 그걸 융합하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해낼 건가를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를 잘 연구하고 플러스 좋은 다른 파트너를 만나서 내가 협업을 난 해나가겠다. 이렇게 내가 그 방향을 갈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만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두 가지, 세 가지를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그 안에서 융합해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야. 자기가 어떤 그 일을 할 때 그 일 자체를 하나만 단독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근데 그 것들을 누군가와 같이 협업을 해서 함께 그 일을 할 때 그 서로의 언어가 다르거든 사실은. 그 디자이너의 언어와 예를 들면 자동차 디자이너 언어와 자동차 그 공학 그 기술자의 언어가 다른 거야. 근데 그 두 사람이 서로 이해하는 가운데서 자동차라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해가 있어야 그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지어는 그 뭐야 이 두 사람을 연결해준 중간에 연결자가 또 있어. 연결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그런 그 직업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291쪽 무슨 말 우주생물학. 우주생물학은 말 그대로 외계 그거를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부분이 바로 우주 생물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 생물학이 가능해진 이유가 뭐야? 우주를 두 가지 사람이 천체망원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들 또는 실제 사람들이 우주로 나아가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제 우주 생물학이 앞으로 이제 개척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으로서 상당히 크고 우주 생물학이 또 큰 의미가 우리 지구의 생물체의 근원, 기원을 지구체 내에서는 해결을 못해.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주 생물학을 통해서 지구의 어떤 그런 기원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우주 생물학의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구에 있는 생물이 과연 우주에 가서도 뭐 할 수 있나? 할 수 있는 할 수 있나, 살 수 있나.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도 우주 생물학의 어떤 그런 부분들, 우주 생명체를 찾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이처럼 생물학의 어떤 그런 영역들이 상당히 많이 넓은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뭐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두 가지 하나,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상식과 규약을 쌓는 작업도 하나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진로를 꿈꾸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 이제 여러분들이 끌리는 부분, 더 흥미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거에
소를 내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논설문 쓰기 할 거야. 논설문은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변론으로 구조가 있는 어떤 그런 글들인데 다음 주 논설문의 주제는 이 생물학이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 살릴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인류를 멸망시킬 것인지. 즉, 생물학은 인류를 구할 것인가, 멸망시킬 것인가가 논제야. 사실 모르지. 근데 어느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지 하경이나 하랑이가 한쪽의 입장을 정하는 거야. 하경이나 하랑이 봤을 때 생물학이 앞으로 인류를 구할 거다. 라는 쪽의 주장을 펼칠 때고, 오히려 생물학이 우리 인류를 뭐 할 거다? 멸망시킬 거다. 위태롭게 할 거다. 라는 쪽을 잡아도 돼. 근데 우리가 이제 독서논술이다 보니까 이 책, 10대 통하는 생물학 이야기의 책에 나와 있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많이 이용해서 근거 자료를.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생물학이 인류를 구할 수 있을 법한 그 부분들에 관한 자료들도 많이 있고 반대로 상당히 우려되는 오히려 인류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생물학이 쓰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다 더 방점을 찍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 논계 전개는 달라질 거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논설문을 쓰면 되는데 서로는 문제 제기하는 거지. 이 문제 제기한 어떤 그런 배경이라던가 이 문제를 뭘 얘기하려는지 서론에 쓰고 본론에서는 여러분들이 인류를 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책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구할 거다. 또는 멸망시키려는 부분에서 이 책의 자료를 바탕으로 멸망할 거다. 그다음에 마지막 최종 결론에서는 본론에 썼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주고 인상 깊은 마무리.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는 논설문을 여러분들이 작성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글쓰기 과제에 대해서 질문, 하경이, 없습니다. 뭐 화랑이 없고, 네. 하경이 10대와 통하는 생물학 얘기 읽는데 힘들었어? 아니면 괜찮았어? 왜요? 하경이. 아, 괜찮긴 했어요. 근데 근데, 생물에 엄청 흥미가 있진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별로 흥미가 있지 않았어. 동물 안 좋아해가지고. 아, 근데 여기는 동물 얘기는 거의 안 나오지 않나? 그 그래서, 기존 생물학처럼 다르지 않았어? 그래서 좋았어요. 제가 아, 동물 안 좋아해서 막 동물, 여러 종류 동물 막 이런 걸 별로 흥미롭게 읽는 편이 아니었는데 동물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서 좋았어요. 그래서 동물 얘기 거의 안 나왔지.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이 보면서, 아유, 야,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 데리고 너무 힘든 일을 시키는 게 아닌가 반성하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야, 너희들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이 책들 다, 선생님도 사실은 낑낑거리며 읽었거든.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다 하면서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정보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막대해서, 뭐, 그런 점에서 또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서 아주 기특하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글쓰기 한 걸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